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가 지금 끝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무역과 투자를 외국과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한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ECB 총재가 IMF 연차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에서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전반적인 경제 현황, 또 특별히 최근에 무역 투자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구체적으로 뭐 미국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라든가 이렇게 각국 아주 중요한 나라들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또 개개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최근에 라가르드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한국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뭐 전 세계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가면 뭐 미국 경제도 좀 위험하다고 하고 중국 경제도 위험하다고 하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이현웅 교수 뭐 혹시 이거 공포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댓글을 제가 유심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현웅 교수는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집안채나 갖고 있는 상황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뭐 투자자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집단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차제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기왕이면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또 한국 경제학자로서 한국을 위해서 세상을 보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국 일반적인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적인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차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가 지금 끝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무역과 투자를 외국과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한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 환경, 투자 환경이 마치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ECB 총재가 IMF 연차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침 이분이 바로 그 IMF 전 총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저명한 그러한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계 경제가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이제 원래 그 보도된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에서 나오는 일간지잖아요. 거기에서 보도된 그 내용이고 제목도 똑같아요. World economy faces pressures similar to 1920s. once Christine Lagarde. 이렇게, 그러니까 라가드 총재가 1920년대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압력에 현재 전 세계 경제가 현재 직면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계 경제가 전 세계적인 어떤 국수주의, 그리고 또 세계 교역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 압력이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상황을 보면 1920년대 이후에 최악의
팬데믹,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팬데믹도 겪었고, 또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럽에서 최악의 어떤 전쟁과 갈등을 현재 겪고 있고, 또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오일 쇼크 이후에 최악의 에너지 쇼크도 현재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그 아주 1920년대 그 정도 상황,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상황, 또 1970년대에 오일 쇼크 상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특히 1920년대하고 2020년대 비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세계 교역의 통합이 후퇴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이 또 하나의 위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 가지 대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20년대 이래 최악의 팬데믹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최근 겪었었던 2020년에 발발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는데, 사실 그 1918년도에 유럽에서 발발한 그 스페인 독감과 굉장히 비견할 만한 그런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침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전도 빨리 종식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고, 또 그래서 종식되면서 거기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병사들이 또 전 세계로 다시 또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다시 또 이 스페인 독감이 더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최악의 팬데믹도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은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전 세계적인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그러한 전쟁을 전 세계가 이제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두 개 진영으로, 그러니까 연합국 측과 동맹국 측으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큰 갈등을 현재 겪고 있고, 또 1970년대 원유파동, 오일쇼크와 비슷한 그런 에너지 위기를 현재 겪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압력에 현재 직면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세계 무역의 통합이 좌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다시 전 세계적인 어쩌면 하나의 시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일 첫 번째 세계화는 18세기 중엽에 우리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그러면서 생산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인 무역이다, 이렇게 확산이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제1차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무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1차 세계화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1914년에 발발한 그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이제 일단 종말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191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이제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무역이 다시 확산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2차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2차 세계화가 사실은 그게 확산이 막 되다가요, 이게 너무 확산되니까 최근과 비슷하게 각국에서 이게 엄청난 그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역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그러한 어떤 계층이 있고, 또 그런 산업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계층과 산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농업 분야고요. 또 그러한 계층이 주로 누구냐면 바로 그런 농민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산업도 보면 이것이 이제 무엇과 같이 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무역이 확대되면서 산업도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거 밑에 이제 두 번째 기술 발전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난 시장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본 투자, 기계 투자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노동자들의 어떤 실질 임금도 떨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막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하라는 그러한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부터 막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네 시장을 좀 닫자.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도 또 비슷하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이제 1920
29년부터 막 논의돼서 그래서 1930년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이 막 돼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1929년 10월에 바로 그게 바로 블랙 서스데이, 뭐 블랙 만데이 해가지고 세계 대공황이 막 이제 발발하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세계 무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이 세계 대공황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대공황급의 정말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 각국이 지금 무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네 나라 상품은 해외에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건,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자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막아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막 쓰면서 중국에 대해서 막 때리기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정말 엄청나게 막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뭐 대선이 막 있게 되면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동맹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현재 공언하고 있고 또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 중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미국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 내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제품,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또 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 또 결과적으로 또 경기를 또 위축시키는 그러한 어떤 트리거로서 또 작용할 수도 있는데 또 상대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또 위축이 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니까 중국은 또 중국대로 또 더 적극적인 산업정책, 자기네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싸게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또 미국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보복 관세도 뭐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1920년대 당시에는 2차 산업혁명이 막 확산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뭐 텔레비전이 막 이제 그 각 가정에 막 보급되고 라디오는 뭐 좀 더 일찍 보급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 방식이 막 확산되면서 자동차도 막 보급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드 자동차와 같이 아니면 이렇게 뭐 GM 자동차와 같이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금도 몰리고 또 가전산업에서도 투자금이 몰리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은 그러한 자본의 어떤 집중이 막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당시에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929년 10월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금본위 제도 하에서 경제는 막 확산되는데 금본위 제도 하에서 통화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금리를 높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라가르드 이제 ECB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근본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통화량을 충분히 확산시키지 못해서 이것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은행 붕괴 그리고 주식시장 붕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제 불안해하니까 또 더더욱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또 경제를 폐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스무스 홀리 관세법도 뭐 부과하면서 이것이 뭐 제품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100% 이상 이렇게 관세 그러니까 수입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유럽에서 또 보호무역 또 어떤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우리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 여기 이제 발생한 이후에 공급망이 중단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ECB 총재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니까,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상해서 상황을 잘 통제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미국 연준도 또 금리를 막 급격하게 상승시켰잖아요. 상단이 0.25%에서 5.5%까지 많이 급격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최근에 이제 많이 통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있어서도 긴급 어떤 자금을 갖다가 이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로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것이 전부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발생시키는 원인이 과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로 공급 측에서의 어떤 충격 때문에 나타난 건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이 팍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학교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쇼핑도 할 수 없고 또 일하러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경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위축이 되니까 이것을 살리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로 재정 정책도 쓰지만 중앙은행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정책을 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많이 이제 늘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치게, 제가 평가할 때는 사후적으로 아마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과잉 반응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은 좋았죠.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좋았죠. 이렇게 저가지고 막 가격이 막 상승해서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 집을 뭐 한 채 이상 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로부터 뭐 어떤 자본 이득을 누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져와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주로 중산층 또는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질 가계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또 이제는 반대로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막 높였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또 금리를 높이게 되니까 이것이 다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될 수 있고, 또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도 또 이게 중산층이나 아니면 또 이제 서민층에게 이제 많은 그 어떤 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여기 보시면 우리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의 어떤 수익률을 보통 뭐 이자율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기 채권 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한 2년 만기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하면 10년 만기 장기 채권하고의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는 10년 만기 장기 채권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위험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그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은데, 이것이 금리를 높일 때 일반적으로 이게 반대로 이게 장기 수익률,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률이 역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여기 보시면 역전되었어요. 역전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역전되냐면, 우리가 미국 연준, 미국의 이제 미국 그 재무부 장기 채권을, 장기 국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재무부 장기 국채 10년 만기 장기 국채하고 그 단기 국채 2년 만기 단기 국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기 보면 2022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막 올릴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2024년 8월까지
8월 한 말까지 이게 계속 역전되었어요. 역전되다가 최근에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역전된 맨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역전되었던 것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불길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된 다음에 꼭 경기 침체가 왔어요.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좀 전에 봤던 것을 이제 전체 이제 198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2024년 9월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차이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역전되었다가 다시 이제 해소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대 당시를 한번 보실까요? 1980년대에 보시면 그 당시가 1979년 그때의 뭐 연준이 뭐 급격하게 뭐 기준금리를 뭐 10%대여서 20%까지 막 높일 때인데요. 그렇게 막 높이면서 막 경기 침체가 막 오게 되는 막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두 번 나타나서 한 번 나타났다가 80년대 초에 해소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이것이 역전되었다가 다시 해소 이런데, 그때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을 때하고 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80년대 말에도 또 이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해소되는 시점 90년대 초에 그때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와요. 거기도 회색 음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이제 꺼졌잖아요.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에도 직전에 바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어요.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해소돼서 뭐 이게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소위 경기 침체가 온다. 실물 경제에서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도 보시면 여기 2006년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여기 그 스프레드가 역전되어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2008년도에 급격한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4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4번 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지금도 현재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보통 투자라든가 아니면 경제를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현재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겠느냐? 꼭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럼 언제 해소되느냐?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위 장단기 금리의 어떤 스프레드라는 게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뺀 거죠. 그 상황을 계속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그때 기준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것이 보면 꼭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높일 때 장단금리 역전이 되었다가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때 해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낮출 때 그때 바로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하고 보시면 예전에도 보시면 여기 1980년, 90년대부터 한번 볼까요? 90년대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미국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그것이 하락할 때 그때 보면 여기 경기 침체도 오고 그때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해소되는 때인데요. 그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나스닥 지수의 이제 움직임인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잘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림에서 제가 그 나스닥 지수를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변화율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그때 국채 수익률 역전이 해소가 되고 그때 바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이에요. 또 그때가 바로 실물 경제가 또 나빠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1990년대 초에도 그랬고요. 2000년도 초에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상황 때도 사실 비슷했어요.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이 지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제 다시 또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가 이것이 이제 상승이 아니라 하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라가르드 총재가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게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 담당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황이 어떻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와 맞물려서 장단기 그 국채 수익률의 어떤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차이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가 또 그와 맞물려서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또 실제 주식 가격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막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것이 도리어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또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 나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정책 담당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런 때 어쩌면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